네, 고맙습니다. 오늘 저를 이렇게 초청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윤범기 운영위원장님께 일단 감사를 드리고, 우리 또 촬영 또 편집 도와주실 우리 황은경 작가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얘기는, 당신이 당신의 삶의 주인입니까? 라고 하는 화두에 대한 제 나름의 답입니다. 세상에 이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당신은 정말 당신에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스스로에게 반문할 때 그렇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이 저는 늘 안타까웠고, 저 스스로도 그랬고요. 무비판적으로 이제 타인, 부모나 친구나 선생님, 여러 다른 사람들이 정해진 길을 그냥 따라가는 사람들이 현실에는 또 많은 게 사실이죠. 그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은 게임 중독에 걸린 게임 중독자와 어떻게 보면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이지만 동시에 자유롭기 때문에 불안한 존재죠. 스스로의 어떤 불안한 그런 양면성을 갖고 있는 존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끊임없는 자기 성찰적인 실천을 스스로에게 할 수 있어야만 그러한 이제 생의 질곡에서 벗어나서 자기의 어떤 그런 삶을 긍정할 수 있는 안정과 평온의 상태에 이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화두로 여러분들께 편집이라고 하는 아이디어로 오늘 길게는 이제 1시간 반 정도까지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자, 편집이라고 하면 보통 신문이나 또는 이제 잡지, 그리고 드라마 제작하는 어떤 미디어의 어떤 컨텐츠를 만드는 그런 것이 편집이다라고 보통 떠올리잖아요. 또 에디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한 편집이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편집인데, 저는 그러한 편집의 관점을 좀 더 광의로 해석을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실제로 그러한 편집의 아이디어를 사람이 일상적인 자기 삶을 영위하는 모든 활동이 편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일본의 마스오카 세이고라고 하는 일종의 편집자 또는 사상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그러한 편집적인 관점, 이 편집적인 관점 또는 내용은 그것을 통해서 삶을 좀 더 실용적으로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실천적인 어떤 기술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구체적으로 이제 편집, 삶의 모든 것이 편집인데 일상적인 편집의 기법 중에는 이 사람은 그걸 64가지로 펼쳐놔요. 그렇게 해서 64가지 편집 기법이 있다라고 해서 그것을 편집공학이라고 이 사람은 지칭을 합니다. 자, 편집공학이라고 하는 아이디어, 어떻게 보면 좀 복잡할 수도 있고 이게 무슨 얘기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제 나름대로 처음에 흥미를 갖고 얘가 들여다보면서 나름대로 소화를 하면서 느끼다 보니까, 이런 관점을 갖고 있으면 내가 불안한, 자유롭지만 불안한 나의 존재에서 뭔가 내 삶의 의미를 부여잡고 내가 안정적으로 평온하게 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관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깨달음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마스오카 세이고라고 하는 사람은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 주로 이제 설명을 하게 될 책이 이제 지식의 편집공학이라고 하는 책, 일본어로는 지혜 편집공학이라고 되어 있고 우리말 번역으로는 이제 지식의 편집공학이라고 이제 역저도 나와 있는데요. 지식의 편집공학이라는 저술과,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그것을 자기만의 사상으로 이렇게 펼쳐난 게 아니라 함께 읽기라고 하는 그러한 실천을 해요. 그래서 이시스 편집학교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많은 일본인들이 이제 학생, 일반 주부, 자영업자, 사업가, 여러 부류 계층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각자의 자기 주제를 가지고 편집하기를 나누고 함께 읽으면서 함께 고민하는 그러한 어떤 학교
함께 읽는 시스템 그런 것을 만들어서 실제로 일본 사회의 어떤 지적인 어떤 그런 성찰에 또 그 지적인 활동에 그런 어떤 많은 영감과 또 여러 가지 영향력을 끼친 사상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그 얘기에 들어가 보겠는데요. 그 전에 저를 간단히 저놈은 뭐 하는 놈이야? 라고 궁금해 하시겠죠? 간단히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그 1973년에 서울에서 태어났고요. 서울에서 쭉 자랐고 그리고 뭐 뜻한 바가 있어서 어린 나이에 이제 2001년부터 2년까지 국회 비서관 보좌관을 했습니다. 뭐 처음부터 정치를 하겠다고 나선 놈은 뭔가 제정신이 아닌 놈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도 우리 사회에 적지 않게 있죠. 근데 나름대로는 되게 순수한 뜻을 갖고 그때 정치에 뛰어들었다라고 여러분들 앞에 이 시점에서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뭐 그런 순수한 뜻 갖고 정치를 하겠어요. 좌절했고 제가 할 수 있는 길이 뭘까 잠깐 고민하다가 연합뉴스 기자를 하게 됐고 그리고 사실 작년 1월까지 제가 연합뉴스 기자를 했었고 그 사이에 그 제가 이 강연을 드리게 된 계기가 됐던 거는 2016년부터 17년까지 이제 도쿄대 한국학연구소의 객원연구원으로 있으면서 마스오카 세이고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책과 사상에 접하게 됐고 이것은 내가 한번 제대로 공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 많은 분들과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그 여러분들 아시는 분도 있고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죠. 시대 전환이라고 하는 새로운 신생 정당을 만들어서 거기에 사무총장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한국 정치가 중도적인 어떤 실용정치가 되살아나야 된다. 양당의 어떤 극단적인 대립 정치는 극복돼야 된다라고 하는 나름의 신념을 가지고 뛰어들었었고요. 지금은 정당의 당원으로 평당원으로 참여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는 재단법인 여시제의 정책연구원으로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럼 어떤 방식으로 내가 얘기를 풀어갈까 하면 이제 간단히 이제 목차 정도를 소개를 하면요. 자, 여러분 제가 편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러분들 태어나면서부터 학창 시절 내내 부모님께 잔소리처럼 들은 게 공부해라. 공부 안 하면 너 뭐가 되니?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공부를 안 하는 시간은 즐겁긴 한데 공부 안 한 시간이 길어지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내가. 그쵸? 여러분들 모두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아씨, 이렇게 놀면 내가 나중에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불안하다. 막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기도 하면서 이제 공부를 잘하든 공부를 못하든 공부를 하는 행위가 내 삶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그러한 어떤 관점 또는 그러한 어떤 주입 이것에 우리는 많이 갇혀 있죠. 근데 저는 이 편집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공부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우리는 블루 칼라, 화이트 칼라 나누고 우리 뭐 예를 들어서 요새는 뭐 요리사도 또 뭐 디자이너도 뭐 스포츠 선수도 아이돌 스타도 누구보다도 다 잘 살 수 있는 그리고 직업은 평등하다 뭐 여러 가지로 자유롭게 자기의 개성을 펼칠 수 있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학생들은 공부라고 하는 이데올로기에 갇혀 있어요. 자, 그런 공부라고 하는 이데올로기를 뒤집을 수 있는 나름의 우리 생각의 방식이 있을까? 저는 그것을 편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내가 공부도 일종의 편집술의 일종인 거예요. 그리고 음식을 만들고 뭐 요리를 하고 또 어떤 축구를 하고 내가 건축, 디자인을 하고 뭐 다른 친구들과 게임을 하고 그 모든 것이 인간의 편집이죠. 내가 그것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만 있는 거지 어떤 편집술에 가치의 경중이 있느냐 저는 감히 그런 가치의 경중은 있지 않다라고 여러분들께 제 나름의 소신으로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한 어떤 저게 갇혀 있죠. 자, 그러한 얘기를 여러분들께 드리기 위해서 편집이란 무엇이냐라고 하는 얘기를 먼저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실천적으로 그럼 내 삶 속에서 이러한 편집의 관점 혹은 편집의 컨텐츠를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를 제가 나름대로 시도했던 경험들을 토대로 짧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사회적으로 확장될 때
어떠한 유용성을 가질 것인가 이런 부분들까지 간략하게 오늘 사실 제가 이건 상당히 오랫동안 천착했던 주제라서 한 서너 시간 이상 말씀을 드려야 어느 정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다 드릴 수 있으나 최대한 짧게 여러분들께 제가 생각하고 있는 요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편집이란 무엇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려보죠. 여기 제가 세 가지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자, 뭐가 떠오르세요? 마치 무슨 시계의 톱니바퀴 또는 어떤 기계, 복잡한 기계의 톱니바퀴들이 자, 여기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우리 삶은 이런 부속품과도 같다라고 말할 수 있죠. 때로는 내가 내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인가 또는 내가 살아있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도 저는 가끔 있었어요. 자, 그렇게 우리는 부속품이고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실존적인 뭉크와 같은 고민을 하게 되죠. 괴롭다, 고뇌, 그런 어떤 고뇌에 찬 고민을 하게 되고 그러한 고민들이 일상에서 벗어나고픈 내 일상은 그렇게 아름답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다. 그래서 이게 무슨 그림으로 보이세요? 전 나름대로 의미를 가져다 주려고 써봤는데 자, 컴퓨터 게임에 중독되어 있는 한 학생일까요? 뭐 젊은일까요? 아니면 뭐 그 직장인일까요? 빠져들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뭐 저도 게임 중독이라고 하는 것을 잠시 경험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자, 삶 자체의 어떤 의미나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없을 때 사람은 현실 속에서 도피를 하게 되죠. 근데 중독이라고 말하는 것은 저는 뭐 약간 논점을 벗어날 수도 있지만 게임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다니고 있는 직장도 우리가 중독되어 있는 하나의 그런 어떤 시스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뭔가에 중독돼서 우리의 실존적인 고민을 벗어나려고 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떤 안정적인 그러한 어떤 대안을 찾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안정감을 그때는 얻지만 그게 내 삶의 전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일관적으로 갔을 때 내 삶의 목표와 일치하지 않는 것을 추구한다면 결국은 그건 그 사람한테 어떤 중독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거잖아요. 그것에 중독됨으로써 내 삶을 파괴한다라고 하는 요소를 그러한 영향을 거기 깔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삶과 일관되게 어떤 영향을 나쁜 영향을 미칠 때 그런 중독은 나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는 하지만 그런 어떤 나쁜 중독에도 간헐적으로 빠져들게 되죠.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실존적인 고민들을 하게 되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렇게 자아를 방향성을 상실하고 그렇게 이제 빠져들게 되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이 되면은 무척이나 고통스럽죠. 그래서 이러한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다양한 시도들을 하게 되는데, 자, 나를 변화시키는 그러면은 이러한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하면 결국은 나에게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결국은 나예요. 내 자신. 내가 그것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내 생각으로. 그것을 풀어낼 수 있는 것은 나 자신인데, 자, 그러한 나의 생각, 인간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존재고 내 스스로 생각해서 그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이 에리 프롬이라는 그 학자를 들으신 분도 있었고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책을 썼어요. 우리는 지금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죠. 무척 자유로워요. 그러나 이 철학자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심리학자자 철학자 얘기는 야, 너는 자유로운데 그 자유가 때로는 너를 괴롭게 만드는 거야. 너의 자유가 뭘 할지 모르는. 그래서 그 자유로부터 도피하고자 하는 심리가 생기게 되고 그러한 심리적 기제가 결국 독재국가의 어떤 독재자로 이제 그런 지지로 쏠리게 되는 그러한 현상으로 실제로 나타나게 된다. 전체주의 국가로 흐를 수 있는 그런 어떤 집단적인 사회적인 현상들을 통찰하는 게 에리 프롬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 각자는 스스로 자유를 얻었지만 또 동시에 그 자유로부터 불안하고 어쩔 수 없이 빠져들게 되고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어떤 새로운 중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적 병리 현상에 이제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한 어떤 현상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편집의 관점에 들어가기 전에 그럼 편집이라고 하는 것은 네가 생각하는 편집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는
그 마음의 생태학이라고 한 책을 쓴 그레고리 베이츠슨이라는 유명한 글쎄 그 현대 어떤 사상 체계랄까 시스템 이런 쪽으로 상당히 막 지대한 영향력을 끼친 학자인데, 자, 이분은 학습이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의 어떤 카테고리로 나눠서 설명을 했어요.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정신 모형, 기본 가정과 신념, 행동, 결과, 그리고 결과를 갖다가 놓고 다시 행동을 되돌이켜 보는 게 다니엘 순환. 이러한 학습은 뭐 누구나 쉽게 떠올릴 수 있듯이 내가 이번에 중간고사를 보는데 시험을 열심히 해서 내가 반에서 1등을 해야지 하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뭐 어느 정도 해가지고 한 반에서 5등 했어요.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럼 좀 내가 목표로 했던 것에 비하면 못 미쳤구나. 좀 더 열심히 해야지 해서 목표를 다시 세우는 거. 이러한 깨달음, 이러한 공부가 다니엘 순환이 되는 거예요. 다음에 자, 내가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서 전교 1등이 돼야지, 또는 학과에서 1등이 돼야지, 우리 반에서 1등이 돼야지 하는 것에 그러한 두 번째 노력 끝에 내가 1등이 됐어요. 근데 행복하지가 않아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왜 그러지? 그러면 내가 목표로 했던 1등이라고 하는 게 잘못된 거 아닌가? 라고 해서 그 1등이라고 하는 목표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게 이중순환의 학습 모델이에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결과가 나왔는데 그렇게 해서 공부가 아니야. 나는 부모님의 말을 잘 듣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부모님의 말씀을 좀 안 맞는 것 같네요. 부모님의 말씀대로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다른 것을 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을 해서 다시 결과로 갔다고 하죠. 근데 또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그러면 자, 아까 부모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다른 교사의 말씀을 따라서 하겠다고 해서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해서 다시 결과가 나왔다고 합시다. 근데도 결과가 내 마음은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자, 보통의 사람들은 대개의 경우에 이런 고민에 빠져 있는 사람은 많지는 않지만 이 고민은 매우 본질적인 고민인 거고요. 초보적인 고민, 중간 단계의 고민, 마지막 고민일 수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 찾았는데 별로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이 마지막 근본적인 고민을 하게 됩니다. 삼중순환의 학습인데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러니까 누군가의 말을 듣는 게 과연 행복한 거냐 라고 하는 것에서 근본적인 고민을 하게 되는 거.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방식 자체에 대해서 다시 고민을 하게 되는 거. 제가 생각하는 편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삼중순환의 이런 그 카테고리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어떤 근본적인 삶의 태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찰을 하는 노력, 그것이 편집이라고 하는 것을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노력들을 하게 되는 기본적인 전제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여러분들께 편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의 어떤 배경으로 하나 더 설명을 드리면, 이 마스오카 세이고는 그런 이런 얘기들을 아주 단계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이제 자신의 편집 공학이라고 하는 것에 이론적 체계를 세웁니다. 여기서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자신이 생각하는 어떤 편집적인 관점은 인간이라고 하는 동물, 개체, 자아, 어떤 주체가 살아온 생물학적 발생의 그러한 관점에서 밑바닥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DNA조차 편집을 한다는 거죠. DNA의 염기 서열, 뭐 아데닌, 구아닌, 시토닌 뭐 이런 것들이 배열되는 것 자체가 편집인 거고, 이러한 그 편집을 통해서 그것이 고도로 발달해서 중추신경계가 만들어지고 이제 내부와 외부가 구별이 되고 하는 생명체의 발달 현상 자체가 편집이라는 겁니다. 이제 그러한 편집의 관점은 그러니까 학문이 발달을 하게 되면, 특히나 요새 들어서는 어떤 인지과학이랄까 어떤 인공지능의 문제랄까 이런 것들이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생물학이나 이제 물리학의 어떤 최신 첨단의 어떤 성과로부터 많은 또 영감을 받고 도움을 얻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철학적으로 사유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생물학적인 어떤 DNA의 문제랄까 이런 것들에 대한 최신 어떤 연구 성과로부터 맞아. 관점을 달리해서 보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근본적으로 어떤 뭘 선택해서 그것이 무리를 이루고 하나의 내부 아이덴티티를 만들어가는 것이 어떤 삶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카테고리 속성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편집공학에 접근하는 이제 사상적 배경으로 이제 마츠오카 세이고가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편집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편집 수레 관점에서 보면 자, 공부만 해야 돼 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미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할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입시 지옥에 살아야 되면서 언제까지 이 20세, 그러니까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 20년가량 지금의 각자의 정신 발달 속도랄까 어떤 사회에 적응하는 속도는 과거와는 엄청나게 다르게 빨라졌잖아요. 그럼 뭐 이제는 중학생만 되면 모르는 게 없고 솔직히 이건 좀 하지만 중학생만 되면 사실은 성적인 어떤 스킨십이랄까 성적인 관계나 이런 것들도 과거에 비하면 상당히 이제 비율적으로 높아졌다는 얘기들도 들리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시대의 젊은이들, 청소년들은 발달 속도가 엄청 빠른데 언제까지 준비하는 과정에서 공부라고 하는 관념 자체에 갇혀서 억눌려서 살아야 되느냐. 우리 사회에 이건 고질적인 어떤 이데올로기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내가 젊은 시기에 어린 나이에 청소년 시기에 길러야 되는 것은 공부가 아니라 저는 이러한 관점이 하나의 교육 시스템의 변화로 가는 데 있어서의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우리는 공부, 더 이상 이제 공부란 말은 저는 그런 면에서 잠시 용도 폐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학창시절에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편집술과 편집의 관점, 그리고 그러한 것들과 뭘 잘하든지 상관없죠. 그 사람이 요리를 잘하는 편집의 어떤 특기를 타고났으면 요리를 배우는 거고요. 그 사람이 축구를 잘하는 어떤 편집의 특기를 타고났으면 축구 선수가 되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요. 직업에 귀천도 없고 어떤 특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각자가 노력한 만큼 또 이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세상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적인 의미의 암기력보다 더 의미 있는 것은 나는 편집력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츠오카 세이고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옆모습만 봐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1944년생이고 자기 스스로 지식의 거인이라고 말을 서슴지 않고 할 정도로 일본 내에서는 꽤나 잘 알려져 있는 편집자이자 사상가입니다. 1970년대에 일찌감치 일본 사회에 통섭의 관점을 담은 류라고 하는 문화적인 어떤 기존의 지식을 파괴하고 또 종횡무진, 이제 가로지르고 세로지르는 그러한 어떤 지적인 운동을 펼친 사람이고요. 다만 이제 이 사람이 완전히 어떤 대중적으로 막 스타 이런 기질이 있는 사람은 아니어서 한국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국제적인 지명도나 이런 것들에 비하면 좀 덜 알려져 있다라고 저는 일본에 있으면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인식을 하게 됐는데요. 이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어떤 편집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지적인 어떤 성과, 그러니까 어떤 경지에 이제 이르게 됐고 그것을 통해서 일본 사회에 본인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편집공학연구소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고요. 그 편집공학연구소에 이제 이시스 편집학교라고 하는 학교를 세웁니다. 그 학교는 우리 사회에도 여러 가지 지식을 함께 나누면서 공동으로 뭔가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여러 가지 노력들, 함께 이제 공부하는 모임, 스터디들 이런 것들이 붐이 이제 불고 있잖아요. 이 사람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미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부터 일찌감치 일본 사회에 그렇게 전파시키려고 노력을 한 사람이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 그럼 그 학교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느냐? 이 사람은 본인이 모든 것을 다 그런 편집공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라고 하는 이 사람이 스스로 다 만든 건 아니에요. 자기는 이런 편집의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데 이걸 함께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자기 생각에 맞는 사람들을 이제 규합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하는 말 들어보니까 재밌네. 한번 나도 들어봐야겠다 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이 마츠오카 세이고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영향력의 경도가 돼가지고 저도 여기서
그 편집이라고 하는 사상을 전파하는 하나의 플레이어가 될게요. 라고 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 안에서 이제 규합이 됐고, 일본 전역에서 막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시스템을 대중적인 어떤 사람들 모아서 이제 어떠한 주제별로 이제 학과를 만드는데, 우리 운영위원장님께서 하시는 이 신초학과, 어떻게 보면은 유사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각자가 자기가 원하고 잘하는, 예를 들어서 뭐 음치 탈출하기 또는 뭐 그런 식의 여러 가지 각자의 관점에서 내가 잘하는 것을 상대방과 나누면서 가르치고 그 편집수를 공유하는 그러한 노력들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클래스들을 만드는데 어떤 중간 과정에서 역할을 하는 것이 일본어로 하면은 시안다이, 뭐냐면 사범 대리라고 해서 일종의 발런티어들 중에 이제 교사 대리 또는 부교사들을 임명을 해서 그분들이 대중들과 소통하면서 이제 대중들이 소통해서 뭔가의 토론을 통해서 뭔가가 나오면 기존의 편집의 관점에 익숙하고 편집술을 익혔던 보조 대리 교사들이 이제 가르침이라고 하면 그렇고 뭔가 피드백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식으로 서로 소통이 되면서 그러한 것들이 이제 차곡차곡 쌓여서 하나의 엄청난 하나의 지식 덩어리로 이제 키워나가는 그래서 여기서 나온 어떤 성과물들을 하나의 이제 지식 체계로 만들고 그러한 것들을 이제 도서관화하는 작업까지 하고 있는 게 마스오카 세이고라고 하는 사람이 하고 있는 노력입니다. 자, 이 사람이 편집이라는 관점에 이렇게 빠져들게 된 어떤 상황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편집이라고 하는 관점에 어떤 사상적 배경에는 또 뭐가 있냐? 이 부분을 하나를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 사람은 애초에 편집이라는 관점에 빠져들게 된 계기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일본 사회가 1995년에 상당히 많은 비극적인 상황을 겪습니다. 한신 대지진이 있었고요. 또 옴진리교 사건이 있었죠. 옴진리교 사건, 사딘가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도 조금 연배가 되신 분들은 기억할 수도 있고 또 아니신 분들도 일본 역사 공부하면서 한 번씩은 접해봤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2011년에 또 일본 사회는 고베 대지진이 있었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있었죠. 그러나 1995년에 이 사건은 일본 사회에 엄청난 반향 충격이 있었고 사실은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말하는 잃어버린 10년 또는 20년과 되게 걸쳐져 있어서 일본 사람들 상당히 우울하게 했던 사건입니다. 이때 일본 사회에 또 경악하게 하는 사건이 하나 또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네덜란드의 이제 저널리스트인데요. 카렐 반 볼프렌이라고 하는 사람이 야, 내가 일본 너희들을 관찰을 해보니까 야, 너희 새끼들은 왜 이 모양이냐? 니들은 왜 이 모양이냐? 라고 하면서 일본 권력 구조의 수수께끼 그리고 이거 한술 더 떠서 사람을 행복하지 않게 만드는 일본이라고 하는 시스템 이런 책을 출간을 합니다. 꽤나 일본 사회를 갖다가 뒤흔들어 놨어요. 이 책이. 말 그대로 서구의 중심의 생각을 가지고 야, 일본 너희 민주주의 하고 있는 거 맞아? 너희 다 가짜잖아. 라는 식으로 이제 정면으로 깐 거죠. 서구의 관점에서 일본을. 일본 사회에서 마스오카 세이고의 관점에서는 제대로 대응해서 반격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나름대로 자기 일본 사회 사상가 또는 편집자로서 입지가 있는 사람인데 자꾸 자기도 되뇌어보니까 그 얘기를 반박할 수가 없더래요. 아, 우리 일본이 뭔지, 일본 사회가 지금 어디에 처해 있고 도대체 서구와 다른 것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 우리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런 생각들이 발전하면서 어떤 계기가 돼서 이제 편집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이 그것을 나름대로의 자기 답을 찾는 어떤 하나의 과정, 어떤 계기가 됐고 그것에 이제 빠져서 이제 그것을 발전시켜 나가면서 이제 편집의 관점이 나오게 된 겁니다. 자, 마스오카 세이고는 그래서 이 세이고 씨는 마스오카 씨는 서구의 보편적인 어떤 입장은 서구의 보편일 뿐 일본 사회는 들어맞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러한 관점을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냐면은 편집이라고 하는 어떤 일본 사회가
서세 동점의 시기도 나름대로 넘을 수 있었던 나름대로 사회의 장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이 사람은 일본이라는 시스템이 갖고 있는 어떤 편집의 어떤 그 강점을 갖고 있는 그러한 부분에 어떤 딱 그 천착을 해서 그 부분을 이제 풀어내서 이 사람의 주요 저술 중에 하나가 일본이라고 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뭐 길게 여기서 설명할 수는 없고요. 자, 편집의 관점으로 출발을 해서 일본 사회가 그 나를 넘어서 나와 외부의 것을 잘 조합해내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탁월한 능력이 있다라고 이 사람은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편집의 관점에서 일본이라고 하는 사회의 시스템을 서구의 비판으로부터 나름대로 건져 올리려고 하는 방법론을 제시를 해요. 그런 어떤 사상사적인 맥락, 배경도 갖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다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사람이 얘기하는 편집공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외부의 도전 또는 이제 자기 나름의 자아는 물론이고 일본이라는 사회 전체 집단이 갖고 있는 도전에 대해서 나름대로 응전인 거고 어떤 그런 메타적인 방법론의 집약체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장황하게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러면 편집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쉽게 설명을 해주세요 라고 한다면요, 이게 정보 편집의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에 이제 그 이시스 편집학교 그 홈페이지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대중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표인데요. 어떤 인지 정보를 갖고 그것이 아웃풋으로 나오는 여기 중간에 블랙박스가 뭐냐, 이것은 어떤 개체, 사람이 하는 일이겠죠. 우리는 이 블랙박스에 관심이 있다. 이 블랙박스가 어떻게 기능을 하고 어떤 정보를 어떻게 취합을 해서 어떤 식으로 가공을 해서 내놓는지, 우리 한번 이거를 함께 고민해서 이게 실제로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한번 우리 아이디어를 모아서 이 연구를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 편집공학인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그 머릿속에 이제 흐르고 있는 그 편집이라고 하는 프로세스를 우리는 인식할 수 없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뭔 얘기냐면은 그냥 우리는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될지 모르겠지만 공부라고 하는 그냥 말 자체로 그냥 끝날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그 정보들을 취합해서 저거 하는지 이거를 구체적으로 방법론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좀 더 편집을 잘할 수 있다. 좀 더 그 방법론을 통해서 좀 더 나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관점을 깔고 있는 겁니다. 자, 좀 이제 이 편집이라는 관점이 그럼 얼마나 영향을 미쳤냐는 측면에서 여러분들께 예시를 드린다면, 이분이 누군지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요. 혹시 우리 위원장님은 아시나요? 자, 이 테드 이니시에이터입니다. 테드를 만든 분이고요. 성함이 저도 지금 까먹어가지고. 자, 이분이 테드를 만든 분인데 리차드 솔 워먼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자, 이분이 편집 인터스코어라는 거, 이 마스오카 세이고가 쓴 책에 중간에 이렇게 이분이 만든 편집 학교에 대해서 극찬을 하고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아마 참여도 좀 했겠죠. 이분이 한 얘기가 이제 당신은 뭐 이미 알고 있는 것과의 관계에서만 새로운 어떤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어떤 편집적인 아이디어나 사상 배경을 깔고 있는 얘기고요. 어떤 얘기를 했느냐. 이분이 직접 자기가 여기다 쓴 얘기예요. 우리는 깨어있는 어느 순간에도 주변의 모든 음과 이미지, 감정, 이야기, 숫자를 편집하고 있다. 이에 따른 정보들은 마치 고치처럼 우리를 감싸 안고 있다. 이시스 편집학교에선, 마스오카 세이고가 만든 이 편집학교에선 편집에 이르는 방법론이 습득되고 있다. 이 편집에 이르는 여행이야말로 우리 교육제도가 참 교육으로 변화하기 위해 필요한 가능성들을 제공한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교육의 어떤 변혁의 가능성들을 이 리차드 솔 워먼은 일본의 이시스 편집학교에서 그 부분을 터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편집학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자기 나름의 또 평가를 했던 거고요. 좀 더 편집공학에서는 이렇게 공학이니까 복잡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 64개의 기법을 얘기를 하는데 편집과 편찬이라고 크게 나누고요. 편찬은 컴파일, 편집은 에디트입니다. 그래서 편찬은 한 5-6가지 정도가 있고 나머지가 이제 편집 기술인데 이러이러한 어떤 카테고리를 가지고 편집의 기술을 얘기를 합니다. 이게 편집공학의 전반적인 어떤 카테고리고요. 요것들을 세세하게 또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간단하게 그럼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고 제목만 좀 보면요. 자, 컴파일, 편찬이라고 하는 건 그냥 데이터화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엑셀로 뽑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정보들을 취합하는 것. 그러니까 좀 낮은 단계의 어떤 레벨의 편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것이 뭐 수집, 컬렉트, 선택, 셀렉트, 분류, 클래시파이, 유파, 파티, 계통, 텍소노미 이런 것들을 편찬의 개념으로 분류를 했고요. 그 다음에 편집의 개념으로는 이렇게 쭉 있습니다. 뭐 이것들을 다 지금 뭐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한 번쯤 쭉 한번 눈으로 한번 흩어시면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구나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64가지로 이제 편집 기법을 막 높여서 도예식으로 크게 내서 나눠서 이 사람들이 나름 뭐 수년간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고민하면서 이제 머릿속으로 요런 어떤 인간의 행위는 뭐라고 분류를 할까요? 이건 뭘까요? 라고 해서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머리 싸매고 이제 64가지가 무슨 결정된 것은 아니라고 마스오카 세이고도 말합니다. 이 마스오카 센세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나름대로 이걸 도식적으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 4가지로 여러분들이 잘 큰 틀의 도해를 하기 쉽게 만들어 놓은 것에 불과하다라고 이것을 뭐 절대시하지는 말아달라라고 하는 단서를 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걸 뭐 절대적으로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자, 그럼 이런 편집의 아이디어에서 제가 좀 주목되면서 이런 식으로까지 발전을 했구나라고 느낀 점이 뭐였냐면 정보 편집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한 정보 편집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런저런 장르, 섹터 많이 연구를 하고 같이 모여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편집이라고 하는 게 정보를 이렇게 좀 하는 건데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생물체가 기본적으로 발생론적으로부터 시작해서 나오는 게 편집인데 그러면 우리가 인간이 시원적으로 인류가 발전을 해오면서 그 발전의 단계에서 벌었던 정보라는 관점에서 역사를 한번 쭉 살펴보면 어떨까요? 라고 하는 대작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편찬된 책이 정보의 역사라고 하는 방대한 책인데요. 자, 이 책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 일본 말이라서 그냥 알아먹지도 못할 것 같고 하시겠지만, 그냥 큰 물자들만 설명드리면, 전체 책이 한 거의 2000페이지 되는 책인데, 연도별로, 연표식으로 이제 책을 만들었는데, 각각의 그 연도에 의미 있는 정보의 키워드들을 뽑아내서, 그걸 동서에서 의미 있는 정보의 어떤 성과물이 뭐냐라고 하는 것들을 갖다가 쭉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제 책을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보의 역사라고 하는 책을 마스오카 세이고의 이 편집 학교에서 출간을 하게 되는데, 뭐랄까, 우리가 이런 관점들을 지금 서구의 학자들, 에게서도 사피엔스를 쓴 학자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큰 틀의 디자인에서 인류의 역사를 보는 그런 시도들이 있잖아요. 이건 역시 그러한 의미에서 매우 의미 있는 시도였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시도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편집 공학이라고 하는 것이 뭐다라고 하는 것을 나름대로 요령 있게 설명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어떻게 좀 이해를 하셨나 모르겠는데 조금 다른 각도에서 그런 편집이란 편집 공학에서 말하는 편집을 좀 설명을 드리면, 자, 마스오카 세이고는 편집은
놀이와 대화, 부족함에서 태어난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편집은 조합이며 연상이고 모험이라고도 말을 해요. 그리고 그 편집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로제 카이유아라고 하는 그 유명한 프랑스의 놀이학자가 있는데요. 그 놀이학자는 게임을 4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첫째, 아곤. 이거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스포츠와 같은 경쟁하는 놀이를 말하고요. 둘째가 알레아, 주사위 놀이를 말합니다. 운이 그 승부를 결정짓는 놀이죠. 그리고 셋째가 흉내내는 놀이, 미미크리. 그리고 넷째가 일링크스. 일링크스는 일종의 번역하자면 경련, 뭐 현기증 이런 의미인데요. 그 무엇인가에 그냥 몰아경이 되도록 빠져드는 현상을 일종의 게임의 하나의 것을 본 거죠. 이렇게 4가지를 게임을 요소를 분류하는데 마스오카 세이고는 이 프랑스 학자의 이 4가지 분류에 꽂혀요. 왜냐하면 편집이라고 하는 요소가 이 4가지 요소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을 해봐도 편집이라고 하는 관점은 우리가 공부보다는 오히려 게임에 더 가까워요. 즐거워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공부도 잘하는 사람들 보면 즐거워해요. 그거 어떻게 잘하겠어요. 잘하는 거는 나름대로 공부라고 하는 데서 기쁨을 얻고 거기서 지적인 어떤 희열을 느끼기 때문에 잘하는 거죠. 왜 희열을 얻느냐?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공부의 편집술에 대해서 타고나서 그 부분에서 자기 스스로 자기의 어떤 존재감이랄까 뭔가의 어떤 그것을 얻는 겁니다. 스스로.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축구를 잘하는 사람은 축구 행위를 좀 더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뭔가 하나를 습득해 나가는 거에서 기쁨을 얻기 때문에 축구를 잘하는 거예요. 음악을 잘하는 사람도 물론이고요. 저는 음치기도 하지만 기타를 나름대로 해보자고 했는데 여전히 그 화음의 전개란가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못해요. 그것을 한 번 듣고 그 화음 전개를 다 한 친구들도 있어요. 그 친구들의 머릿속에는 음악이라고 하는 게 훨씬 즐겁죠.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서 하나의 편집된 것으로 그 의미들이 속속들이 자기한테 이제 의미로 다가오니까. 그래서 편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공부보다는 놀이, 게임에 가깝다. 근데 실질적으로 세상사람이 말하는 공부도 본질적으로는 게임에 가깝다. 우리 편집이라는 관점에서 이해를 하자면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편집이라고 하는 관점은 방법론적인 차원에서 그러면 뭘 갖고 편집을 하는데라고 할 때 마스오카 세이고는 언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역시 물론 몸으로 하는 편집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인간이 편집을 하는 데 있어서 주요한 도구가 되는 것은 언어라고 하는 점을 일단 인정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그럼 언어를 어떻게 구사하게 되느냐. 그 과정에서는 단어의 목록 그리고 그 단어와 대응하는 이미지의 사전 이게 중요하고 그것 단어들을 어떤 식으로 구사하느냐 그 룰의 그 무리 이 3가지를 놓고 편집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각도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요. 편집이라고 하는 것을 각의 각도에서 한 번씩 여러분들이 보시면 오케이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의미를 얘기하고자 하는지 알겠다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그럼 편집을 잘한 사례가 뭐가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이 마스오카 선생가 예를 드는 하나의 거는 일본의 그 보리스 옐친 전 러시아 대통령의 통역을 맡았던 그 요네하라 마리라고 하는 대통역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분이 통역에 관한 저술을 썼는데 책 제목이 재밌어요. 부정한 미녀인가 정숙한 못난이인가. 책 제목만 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게 떠올리세요? 약간 통속소설 같은 그런 어떤 내용일 거라고 짐작을 하게 되거나 예를 들어서 뭐 제 대학교 때 제 친구하고 한참 이제 예를 들어서 야동을 보러 가고 하는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친구가 술 먹고 나도 한번 영상 한번 봐야지라고 해서 그 비디오샵 지금은 비디오샵이 없지만 비디오샵에 가서 근데 되게 부끄럽잖아요. 처음 와서 그런 걸 빌리려면. 그러니까 장대를 든 여자라고 하는 걸 딱 보고 이거다 싶어서 그래서 딱 보지도 않고 빌려갖고 갔대요. 렌탈을 해서 집에서 봤더니 장대 높이뛰기 선수의
인간 드라마를 만든 영화였다고 합니다. 그 친구가 그날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겠죠.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 책도 상당히 사람들을 꼬아들이는 측면이 있는 거죠. 정숙한 못난이인가 또 부정한 미녀인가. 근데 이 실제 의미를 알게 되면 아, 편집이란 이런 거구나 하면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이 요네하라 마리가 의미했던 바는 통역을 정확하게 워드 바이 워드로 하는 것이 맞느냐, 통역이 저쪽 사람들,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의역을 해주는 게 맞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금방 딱 다가오시죠? 부정한 미녀라고 하면은 뭐겠어요? 의역을 해서 의미를 잘 전달하는 경우가 부정한 미녀가 되겠죠. 정숙한 못난이는 뭐 말할 것도 없이 고지고대로 해석했는데 저 사람들이 뭔 얘기야? 라고 하고 있는 게 그쪽이 되겠죠. 실제로 그 예를 들어서 나오는 게 그 러시아 사람들한테 이제 그 소개를, 그러니까 통역을 하는데 일본식의 경국의 속담 중에 남의 삿발을 두르고 씨름을 한다라는 표현이 있대요. 남의 삿발을 두르고 씨름을 한다는 표현이 있는데 이거를 통역사가 듣고 그 러시아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지고대로 남의 팬티를 입고 레슬링을 한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 통역을 한 다음에 러시아 사람들이 엄청나게 불쾌하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저속한 표현을 쓰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남의 삿바 잡고 씨름한다, 두르고 씨름한다라고 말을 했을 때 러시아 사람들 불쾌하게 만들려고 그 얘기를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결과적으로 통역이 그런 식으로 워드 바이 워드로 통역을 함으로써 그 통역 자체의 어떤 자기가 해야 될 도리도 못했고 결과적으로 뭐 그 식은 자체가 엉망이 돼버렸고 러시아 사람들은 불쾌해졌고 그 일본 사람들도 뭐 덩달아 불쾌해졌겠죠. 편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묘미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내가 무엇인가를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나름의 자기 룰, 그러니까 규칙의 어떤 규칙의 어떤 덩어리가 있는 거죠. 그거를 제대로 잘 끄집어내서 편집해내는 것이 잘하는 편집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지금 여기서 말한 것처럼 그 정숙한 못난이가 되는 거죠. 그 뭐 유사한 사례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옛날에 그 자주 이건 언어적인 어떤 관점에서의 설명인데요. 예를 들어서 뭐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그걸 구두점을 또 띄어쓰기를 잘못하면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가 되죠. 우리말엔 그렇고 뭐 일본에서도 뭐 비슷한 사례가 있어요. 마소카 세이고가 여러 가지 예를 들고 있는데 또 그 언어 유형별로 또 서로 다른 문화적인 컨텍스트가 이해가 되는 게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그 뭐 김우상 또는 뭐 김센세 오히사시부리 데스 하면은 김상 반가워요라고 하는 뜻인데 우리말로 그걸 번역해서 김 사장 반가워라고 하면은 자, 뭐 같은 똑같이 뭐 그 반갑다는 뜻이겠지만 김 사장 반가워라고 하면 우리는 모 드라마 때문에 좀 다른 것들이 막 떠오르죠. 거기다가 김 사장 반가워할 때 손을 들면 더 명확하게 그 문화적 컨텍스트가 다가오겠죠. 이게 그 결국 언어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 이걸 뭐 언중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그러한 그 사전적인 어떤 문화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서로 다르게 해석이 되면서 그 과정들이 이렇게 어떤 다른 영향을 일으키게 되는 거. 이런 것들도 편집의 관점에서 매우 중시하는 그러한 컨텍스트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사례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시간이 제가 책을 하나 가져왔는데 또 하나 편집이 제대로 잘 된 사례로 저는 이 책을 소개하고 싶은데 강상중이라고 하는 그 제1 뭐 교포라고도 할 수 있고 아무튼 일본에서 되게 잘 나왔던 도쿄대 교수도 했고 아무튼 도쿄대 교수도 했고 한 그 나름대로 일본에서 지적인 영향력을 상당히 끼친 학자입니다. 이분이 마음의 힘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이 국내에도 소개가 돼 있는데 이 책은 어떤 책이냐면 그 인간의 어떤 실존적인 고뇌 그리고 이제 그
전후 세기말적인 어떤 고뇌에 억눌린 어떤 마음을, 그런 마음을 어떻게 회복을 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두 가지 소설, 나스메 소세키의 마음이라는 소설과 토마스 만의 마의 산이라고 하는 두 개의 소설을 자기가 차용해서 그 소설의 주인공들이 한 10여 년이고 지난 다음에 만나는 장면을 허구적으로 자기가 또 새롭게 픽션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자기 에세이를 중간중간에 삽입을 하면서 그런 소설의 내러티브를 엮어서 구성한 책입니다. 이 책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 강상준 교수는 대지진이 나기 전에 자기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을 잃는 아주 아버지로서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간의 어떤 실존적인 고뇌랄까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고민이 많았었어요. 그리고 일본의 뭐 사토리 세대라고 얘기를 하죠. 별로 의욕도 없고 뭐 하는 그런 고뇌, 여러 가지로 이제 힘이 없는 그런 세대들을 향해서 나름대로 자기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던 게 있어서 마음의 힘이라고 하는 책을 어떻게 구성을 할까 나름대로 고민을 했겠죠. 자기의 그런 어떤 고민의 지점도 맞닿아 있고 그러한 상실감을 극복하고자 여러 가지 이제 동일한 비슷한 책들을 찾아 읽다 보니까 나스메 소세키의 마음과 그리고 토마스 만의 마의 산을 읽으면서 두 소설이 매우 유사하다라고 하는 걸 본인이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럼 두 소설의 주인공이 한번 만나게 하면 어떨까? 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을 새롭게 자신의 에세이이자 소설로 새롭게 그 구성 자체도 되게 독특하고 재밌는데 여기서 강상준 교수의 메시지는 매우 뭐랄까 진지하고도 무겁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꼭 한번 저는 읽어봤으면 좋은 책인데 무겁지만 또 그렇다고 뭐 그 염세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매우 그런 어떤 인간의 고뇌 그리고 어떤 스스로의 자신을 상실해가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해내고 이겨내느냐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이고 활력 있는 에너지를 또 부여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분의 메시지가 여러 개 있지만 삶에 있어서 제대로 자기 살아가는 마음의 힘을 얻으려면 모라토리엄의 시간을 가져라 라고 강상준 교수는 얘기를 합니다. 이 두 소설 다 그러한 어떤 계기가 되는 사건들이 그에 얹혀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 책을 읽어보시면 바로 아시겠지만 어떤 한 목적적으로만 살아서 마음의 힘이 커지는 게 아니다. 때로는 내 인생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이는 것이라도 어떤 열정만으로 마음이 끌리는 대로 한번 살아볼 필요가 있다. 그러한 시간이 여러분들한테 결코 무익하지 않다. 그 시간이 여러분들의 삶을 더욱 한 발짝 더 앞서 나가게, 그러니까 더 의미 있게 살아가게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모라토리엄의 시간을 가져라 라고 하는 메시지인데 저는 그러한 본인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탁월한 편집적인 감각을 갖고 구성한 책도 드물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많은 생각을 하신 거죠. 그리고 본인이 그것을 제대로 전달하고 싶은 어떤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런 어떤 결과를 낳았다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편집공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책은 매우 잘 편집된 그런 면에서 책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어떤 편집이라고 하는 관점이 실제로 어떻게 쓰일 수 있고 그런 편집은 뭐가 편집공학이라는 게 뭐고 그럼 편집이 어떻게 실제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 그대로 이제 주마간산식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도 제 논지를 쭉 따라오신 분이라면 어느 정도 편집의 관점이 이런 거라고 어렴풋이 어떤 관점은 세울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면서 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마스오카 세이고가 서구의 어떤 그런 비판, 볼프렌 저널리스트의 어떤 비판에 맞서서 편집이라고 하는 것에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조금 더 그 얘기를 더 하자면 지금까지 인류 사회는 어떤 서구적인 관점에서 서구적인 합리성을 토대로 한 그런 모델 하에서 계속 지금 쌓아오던 성이고 우리 스스로도 그런
서구적인 관점, 특히 미국식 모델, 때는 뭐 한때는 뭐 신자유주의,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또 뭐를 쫓고 있는지 솔직히 전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정신의 어떤 그런 깊이에서 좀 실존적인 고민, 이런 거, 야, 먹고 살고 배고프고 먹고 살기 힘든데 뭐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해, 공부해, 쓸데없는 생각을 해, 일해, 돈 벌어 라고 우리는 말하잖아요. 근데 그런 관점을 넘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한번 이제 되돌아보고 곱씹어볼 때는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보더라도 편집의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다.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어떤 마사오카 세이고의 일본의 것을 살리기 위한 시도는 우리는 또 우리 나름의 또 우리 것을 살리기 위한 시도로 우리 쪽에서 또 새롭게 동시다발적으로 다른 움직임이지만 결국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세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는 최근에 여러 가지 책을 읽고 있지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과거에 뭐 우리 함석헌 선생을 말씀을 하고 여러 가지 한국적으로 고민을 하려고 했던 여러분들 얘기 있죠. 지금 뭐 전남대 김상봉 교수 같은 분도 서로 주체성이라고 하는 철학을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우리가 이제 이거는 제가 정치 영역에 좀 잠시 몸을 담고 있고 또 지금도 이제 정치적인 영역에서 뭐 나름대로 역할을 하려고 고민을 하고 있지만, 한국 사회가 이제 특히 정치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라면 저는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 사회가 나갈 방향이 뭐냐에 대해서 국민들보다 먼저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단순히 뭐 내가 사업으로 성공을 해서 또는 내가 어디 공무원까지 아주 그냥 뭐 장관 다 마치고 이제 할 거 없으니까 말년에 국회의원 한번 해보자,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바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우리 사회의 큰 틀의 공동체는 무엇이어야 되고 하는 그런 고민들이 일반 국민들보다 먼저 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해야 된다. 이게 약간 좀 비약이라고 느끼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의 관점에서는 되게 일관된 흐름이긴 한데, 제가 뭐 요령 부득일 수도 있고, 하지만 중요한 건 그러한 편집의 관점에서 스스로를 주체적으로 세우려고 하는 노력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그러한 어떤 생각들로도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편집에 대한 얘기를 한 건데요. 자, 좀 길게 달려왔네요. 자, 우리가 이제 2부, 3부 얘기를 해야 되는데 2부, 3부는 짧게 끝낼 겁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럼 내 삶을 어떻게 편집을 하는 게 좋겠어요? 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께 제가 나름대로 시도해본 경험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아까 마사오카 세이고의 얘기 중에 제가 아껴뒀던 얘기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마사오카 센세는 편집력을 키우기 위한 요소로 3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첫째가 애널로지, 연상력이고요. 둘째가 애브덕션, 이거는 우리말 번역책에는 가설력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해야 되죠? 애브덕션은 유배한다는 뜻이잖아요. 연상력은 뭔가의 다른 거에서 이쪽 상황을 갖다가 빗대서 이제 이해를 하는 거고, 애브덕션은 여기에 있는 예를 이렇게 끄집어다 일로 가져오는 거예요. 가설력, 가로 설치하는 그런 의미에서 한자 그대로 의미를 살리려고 가설력이라고 쓴 거고,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시겠죠? 애브덕션이. 그 다음에 마지막이 어포던스인데요. 어포던스는 행동 유도력이라고 번역하면 그래도 좀 뜻에 제일 가까울 것 같은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어포던스는 실제로 경제 기업들의 어떤 니드하고도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는 얘기예요. 어포던스가 제대로 발현이 된 게 사실은 제가 들고 있는 아이폰이에요. 행동 유도력이라고 하면 그 자체로 설계가 된 게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행동을 자연스럽게 끌어낼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배경을 갖도록 한다라고 하는 게 어포던스인데요. 아이폰은 어린아이들도 갓난아기도 몇 번 조작해보고 어느 정도 기능을 조작을 해서 자기가 뭐 그림 보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만큼 직관적이고 뭔가의 인간이 갖고 있는 손가락과
인지하는 방식이란가 이런 거에 맞춰서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특별히 무슨 설명서를 길게 읽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러한 것이 어포던스입니다. 제가 그림을 뽑아오긴 했는데 여기 PPT에 담지 않아서 나중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플러그 중에 가운데 구멍이 뚫린 그 플러그 그 단자에 있습니다. 이게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뽑기 쉽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런 플러그를 보신 분도 있고 못 보신 분도 있겠지만 딱 보면은 못 보신 분이라도 금방 이해하죠. 아, 손가락을 넣어서 뽑으라는 거구나. 그게 어포던스입니다. 이게 디자인이나 이런 거에서 너무 중요하겠죠. 산업공학적인 측면, 산업디자인 측면에서. 어포던스를 잘해야 돈을 벌겠죠. 어포던스가 잘 돼 있는 디자인이 있는 가전이든 어떤 제품이든 이런 것들이 인간의 선택을 받겠죠. 그런 것이 이제 편집력의 한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세 가지 관점을 놓고, 어떻게 그런 편집력을 키울 것이냐. 연상력, 그리고 어브덕션, 그리고 그 어포던스, 그런 고민들을 그냥 염두에 두고요. 그런 기제들을 염두에 두고, 설마 하나씩 내 삶, 내가 평상시에 어떻게 살고 있지? 어떻게 내가 어떤 태도로 세상을 대하지? 이런 사건이 차가 나한테 올 때 나는 어떻게 행동하고 누군가 나한테 길을 물어왔을 때 나는 어떻게 행동하고 자기 나름대로 다 습관이 있어요. 그리고 그 습관에는 누구에게나 근본적인 한계 같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문제도 있을 거고요. 어떤 어렸을 때 겪은 무슨 트라우마 비슷한 걸로 해서 되게 경기를 일으키는 어떤 행동에 대해서 그런 사람도 있을 거고요. 누구든 완벽하게 인간이 모범적인 답안으로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자, 그럼 자기한테는 결함과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스스로를 성찰을 할까요? 저는 짧은 일기 형태로 매일매일 습관을 들일 것을 저 스스로 시도를 해서 실천을 해왔고 여러분들께도 그런 부분들을 권해드립니다. 근데 그 일기가 쓰고 묻어놓는 일기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처음에 어려우시면은 그런 거죠. 나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태어나서 뭐를 전공했고 어디 회사에 다니는데 뭘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익숙치 않을 때는 써놓고 다음날 그 일기장을 다시 펴요. 이 말이 내가 정말 맞나? 고민해서 덧붙이고 싶은 말을 또 쓰는 거예요. 때로는 고쳐야 될 필요도 있겠죠. 어떤 문장은 날려버릴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한 달만이라도 매일 10분에서 길게는 30분 정도 나를 성찰하면서 정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정말 알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절박함을 가지고 나를 표현해 보세요. 그리고 다음날 봐서 또 고치고 또 고치고 또 고치고 해서 한 달 동안만이라도 분량은 어떻게든 상관없어요. 자기가 원하는 만큼 쓰면서 가지를 붙여나가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누구고 뭘 공부했는데 근데 그 공부가 재밌으면 그 공부에 관련해서 더 쓸 수도 있는 거고 마음 가는 대로 쓰면 돼요. 사실은 내 마음 가는 대로 내 본능적인 그 안에 내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냥 갇혀있는 상태의 나는 예를 들어서 너 뭐가 되려고 그래? 그거 아버지, 넌 아무래도 법관이 돼서 아버지의 뒤를 따라야지. 야, 너 뭐 하고 싶은 것도 사실 없잖아. 라고 부모가 얘기를 한다고 쳐요. 답변할 말이 일단 막막할 거예요, 처음엔. 실제로 내가 뭘 잘하는지 나도 잘 모르겠고, 요새 이태원 관련한 이태원 누구죠? 텔레스 나온 그 드라마나 이런 데서 보면은, 이태원 프리덤, 이태원 클래스. 죄송합니다. 이태원 클래스 같은 데서 보면은 나는 왜 태어났을까? 죽어버릴까? 라고 하는 독백이 나오잖아요. 사실 그게 시대의 정신이라고 할 건 없고 시대의 사조예요. 우리 젊은이도 그런 걸 많이 느낄 거예요. 나는 뭐를 잘할 수 있지? 난 뭐야 도대체? 라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거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듣기 위해서는 써야 돼요. 뭐가 떠오를 때 그걸 써야 돼요. 그게
스쳐 지나가도록 놔두면은 내 마음을 내가 발견해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써놓고 다음날 보고 또 봐서 자꾸 이게 내 마음속에 뭔가의 그 편집력에서 내가 잘할 수 있는 포텐셜이 있는 부분이면 죄송합니다. 그 성감대를 건드리면 터져나오게 돼 있어요. 그 워딩을 찾아내면 자꾸 뭔가 나와요. 술술술. 그것들을 자꾸 써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 자꾸 써서 한 달을 써보시면 저는 스스로가 어떤 인간이고 내가 뭘 원하는지 어느 정도는 정말 자신한테 충실하게 한 달을 고민했다면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다음이 중요하겠죠. 그 다음은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에 가지를 쳐나가는 작업을 여러분들은 하면 됩니다. 그 다음은 실천력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정말로 그것에 대한 의지와 열정이 있는지 그런 것들이 그렇게 믿었는데 중간에 열정이 식어버리면 그게 내가 정말 원했던 게 아니었을 수도 있는 거고요. 또는 길을 잘못 들었을 수도 있는 거고. 하지만 그 과정에서 계속 그걸 반복하다 보면 결국 찾아집니다. 저는 실제로 그 일기를 쓰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이건 하나의 제 아이템으로 소개를 해드리는데 아이폰도 있고 뭐 안드로이드 폰도 있는데 요새 이 폰에는 게임하라고만 있는 도구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확장시키고 정리하고 더 넓히는 데 있어서 막강한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중학교 때인가요? 고등학교 때 배운 수필 중에 내 뇌수의 분실, 메모광이라고 하는 수필이 있잖아요. 뇌수의 분실이에요. 메모광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휴대폰 광인 거죠. 모두가 다. 호모사피엔스인 거죠. 자, 이 안에 소위 GTD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앱들이 많이 있습니다. Get Things Done이라고 하는 약자인데, 기한도 정할 수 있고,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태스크를 정해서 그 태스크에 대한 정리를 체계적으로 해놓고 자기가 필요할 때 찾아서 편집할 수 있는 그러한 도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에버노트라고 하는 프로그램도 쓰고, 그리고 제가 기한 정하고 업무나 또는 그런 식으로 내 삶의 중요도나 중요한 경중에 따라서 프로젝트나 관심사나 사건을 나누는 데 있어서는 옴니포커스라고 하는 아이폰 앱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쓰는데 이런 것들을 한번 트라이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기능을 처음에 익히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릴지 몰라도 그것들의 기능을 어느 정도 익숙하게 쓰게 되면 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하면 내 삶이 좀 더 나아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어떤 그런 아이디어들이 막 쏟아져 나올 겁니다. 해서 사용하세요. 여기 비싼 돈 주고 산 핸드폰을 그냥 웹툰 보고 넷플릭스 보고 일정 체크하고 지도 보고 하는 데만 쓰기에도 충분할 수 있지만 더 잘 활용할 수 있다면 더 좋잖아요. 아무튼 이런 폰을 사용해도 좋고 그래도 좋은데 스스로가 좀 더 자기 자신을 좀 더 잘 보고 그것을 통해서 좀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용할 수 있는데 이것을 활용할 수 있다면 더 여러분들한테 삶을 좀 키워나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편집력이라고 하는 장황한 얘기를 했는데 그 편집력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그런 기법이랄까 편집의 아이디어나 이런 관점, 편집의 관점을 그냥 가지시면 되는 거고 정말로 좀 64가지 편집 기법 가지고 좀 더 나를 갖다 정교하게 한번 짜보고 싶다라고 하는 분은 정말로 한번 더 들여다보세요. 그것도 매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부? 편집? 그럼 이 사람은 편집하는 동물 아니야? 그럼 편집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그럼 내 삶을 내가 편집할 수 있잖아. 남 얘기 듣지 말고 내가 좋아하는 걸 찾아갈 거야. 내 DNA는 남들과 다른데 왜 내가 남의 말을 들어야 돼? 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한번 스스로에게 자문을 하면서 자기의 이야기를 찾아가려는 하는 노력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달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노력을 하게 되면 뭔가 달라진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감히 저는 여러분들께 제안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얘기를 마쳤고요. 그럼
이러한 그 편집의 얘기, 편집을 통해서 우리가 나도 좀 변화시켰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한 사람들이 마스오카 센세이 얘기한 대로 이시스 편집학교에 생도들이 많아진 것처럼 우리도 이제 그런 식으로 자신을 편집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늘어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건 뭐 초록은 동생이고 유유상종이라고 모이게 될 거 아니에요. 야, 우리는 이렇게 나는 이게 취미고 나는 이런 걸 하고 싶고 너는 어떤 취미를 갖고 넌 뭘 하고 싶어?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주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하나의 그 덩어리를 이루면 저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사회에 많은 에너지를 갖고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계기나 동력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옛날에 우리 한한상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이분이 그때 어려운 저희 그 운동권 시절에 무슨 민중이란 무엇인가 이래가지고 대자적 민중, 즉자적 민중 이런 얘기를 했어요. 즉자적 민중은 말 그대로 현실 속에 그냥 갇혀서 사는 사람들. 대자적 민중은 자신의 역사적인 소명을 깨달아가지고 스스로 실천하는 민중. 지식인적인 발상으로 그런 얘기해서 우리 대자적 민중을 이끌고 뭘 하자라는 식으로 해서 선동을 했죠. 근데 말은 거창하게 했지만 결국은 비슷하게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대자적 민중 또는 대자적 자아라고 하는 거는 제가 얘기한 편집하는 자아입니다. 자기 안의 현상에 그 기에 갇히지 않고 내 안의 리를 쫓아서 나의 본성을 찾아가는 사람, 그게 편집하는 사람이겠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좀 더 큰 의미의 사회적인 확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감히 믿고요. 자, 한 가지만 제가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병폐라고 생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걸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네이버와 다음이 우리 사회의 창의력과 우리 사회의 전진을 가로막는 가장 큰 병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잘못했다기보다는 네이버와 다음이 인터넷 포탈이라고 하는 영향력을 통해서 우리 그 사람들을, 지금 이 시민들을 가둬놓고 있는 그 가두리, 이게 정말 저는 매우 엄청난 폐해를 미치고 있다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하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렇다고 야 이 나쁜 새끼들아라고 욕을 하고 그들한테 변하라고 아무리 얘기하는데 바뀔까요? 안 바뀌죠. 왜냐하면 야 니들이 원하는 건 우리는 해주고 있잖아. 왜 우리한테 그래?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게 솔직히 맞고요. 여러분들 솔직히 얘기하면 뉴스 보겠다고 들어가 보세요. 심지어 그 10대 일간지 뉴스들도 클릭해 들어가면 중간중간에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게 뭘까요? 그 광고도 온갖 종류의 추잡한 광고들이 많잖아요. 심지어 기사도 그렇고요. 근데 그런 어떤 상업적인 것만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요. 확증 편향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기사 안에 갇혀서 자기 생각들을 더 키워가면서 실제로 사회는 점점 분열의 양상으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확증 편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사회 확증 편향과 그러한 어떤 스스로 생각하지 않고 그런 무리에 휩쓸려 가지고 그 어떤 분열의 에너지, 대립의 에너지를 갖다 키워놓는 기제에 함몰되는 그런 현상들은 네이버나 다음이라는 포탈들이 만들어낸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꼭 잘못됐다기보다는 그들이 너무 큰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 사회가 다양성의 기준을 잃어버리고 점점 더 무서운 사회가 돼가고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 꼭 이 부분을 제가 말한 편집의 큰 아이디어 하나와 내 삶을 그럼 바꾸는데 이런 방법을 써봐.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그들한테 갇히지 말고 내 스스로 검색해. 꼭 구글을 쓰라는 게 아니라 네이버 들어가도 걔네들이 배치해 놓은 거 따라가지 마세요. 주체적으로 찾으세요. 내 걸 찾으세요. 그리고 내 키워드는 그냥 내 GTD 프로그램 안에 내가 세우고 내 관심사대로 움직이세요. 저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요약을 하자면, 공부 말고 편집하자. 우리 이제. 그리고 편집의 관점을 통해서 나 스스로를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타인의 또는 포탈이라고 하는 영향력에 갇히지 말자. 그게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다 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좀 더 길게 만약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들과 함께 또 긴한 얘기 나누고 싶습니다.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작가님 너무 감사합니다. 예, 너무 운영위원장님께서 좋은 질문을 주셔가지고 저는 뭐 운영위원장님 말씀에 뭐 120% 이상, 뭐 200% 공감하고요. 고교 학점제 같은 거 되게 좋은 징검다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최종 골은 아니더라도 그런 방식으로 이제 새롭게 우리 고등학교 교육에 고등교육에 이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하루빨리 이 교육부 전 참 움직이지 않는 조직인데 지금의 사교육에 갇힌 학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로 전면적인 혁신적인 교육의 개혁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실천에 옮겨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 또 하나 고교 학점제 도입에 전적으로 찬성하는 동시에 저는 주관식 어떤 평가 이런 부분들이 빨리 도입이 됐으면 좋겠어요. 글을 쓰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저도 지금 너무 안타까운 게 제가 인문계 사회과학도지만 솔직히 얘기하면 지금도 제가 가외로 하는 일들이 여러 가지 윤문 작업 이런 것들을 하는데 교수들도 자기 글을 못 써요. 왜 그럴까요? 아니 대한민국의 최고 엘리트가 교수고 사실 글 쓰는 데 있어서는 최고의 달인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대중적인 글쓰기든 아카데믹한 글쓰기든 모든 면에서 최고수들이어야 되는데 형편없어요. 단지 글쓰기의 어떤 그런 기술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자기 머리로 생각할 줄을 모르는 것 같아요. 교수까지 포함해서. 저도 물론이고요. 그것들은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몸에 체득하지 않으면은 얻어낼 수 없는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는 아무리 늦어도 중학교 이상에서는 실제로 자기가 글을 쓰는 그런 시험이든 평가든 이런 것들을 해서 스스로 계속 글을 써보고 그 글을 잘 쓰는 것에 평가를 받는 그러한 어떤 것들이 도입이 돼야 되고, 그러한 어떤 시스템이 됐을 때 이제 지금과 같은 어떤 암기식 그런 평가랄까 이런 것들이 좀 완화되고 좀 더 나은 교육으로 가고, 어떤 지금 그런 식의 글쓰기가 평가의 주요 하나의 부분이 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사실은 그렇게 되면 또 무슨 뭐 본고사님 또 저기 논술 뭐 교사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그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논술 교사가 그거 가르칠 수 없어요. 결국 글을 잘 쓴다는 건 자기 내면의 대화고, 그런 분들이 얘기하는 건 그것조차도 흉내낼 수 있고 모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제대로 된 글을 쓸 줄 안다면은 그건 스스로의 실력이지 그건 모사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건 누군가한테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기간 내에 그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어요. 평가하는 방식에 있어서 문제도 있지만, 하지만 실제로 글을 제대로 쓴다는 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